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걷는 운동을 참 많이 하죠. 근데 걷는 운동이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수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더운 낮 시간에 이렇게 야외 활동하잖아요. 하면 수분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또 자외선에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암 진단 받게 되면 우리가 환자분들이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 걷기 운동, 특히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걷는 운동을 참 많이 하죠. 근데 걷는 운동이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먼저 이렇게 일단 자외선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외선도 상당히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항암 치료하든지 우리가 표적 치료하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항암제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피부가, 우리 정상인들 피부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특히 이제 항암제는 어때요?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피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때요? 박피가 되고 또 다시 밑에서 피부가 재생해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빨리 성장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부 세포가 이 항암제가 항암제 타겟이 돼요. 그래서 재생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이게 자외선을 이렇게 막 받게 되면 광감인성 반응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빛에 의해서 어떤 감작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항암제하고 같이 했을 때 피부 손상 받는 이런 부분들하고 플러스가 됐을 때 잘못하면은 아주 심각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유럽의 피부과 학회지에 한번 기재된 이런 논문 한번 살펴볼게요. 항암 화학약법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연구라는 이 논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요. 특정 항암제를 이렇게 투여받는 환자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심각한 피부 발진이나 그다음에 또 색소 침착, 그다음에 홍박,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좀 더 심하면 우리가 보통 물집이 생기는 이런 이도 화상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잘못하면 이 피부에 상당히 큰 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 항암을 하지 않는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빛을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그냥 피부가 좀 타요. 1도 화상 정도 이렇게 입죠. 그런데 암 환자한테는 1도 화상이 아니고 2도 화상, 그 이상의 피부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이런 부작용이 심해지면 우리가 막 가렵죠. 그다음에 이게 따갑고 아프죠. 그래서 저녁에 잠잘 수가 없고, 그런데 막 가렵다고 보면 긁잖아요. 그럼 긁게 되면은 이 상처를 통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발생을 하죠. 세균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어때요? 항암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여기에다 호중구 감소증에 같이 겹쳤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또 폐혈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암을 해야 되고 이런 위험은 있고, 그래 되면 항암을 어때요?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어떤 방해 요인이 되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항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가능한 한 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 보통은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가능한 한 야외 산책이나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운동을 보통 그리 되면 어때요? 좀 시원해질 때 해가 떨어져서 오후에 저녁 시간 아니면은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여름철에 운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몸을 좀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챙이 넓은 모자, 그래서 직사광선을 좀 피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매를 우리가 여름철에는 되게 반소매를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얇은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또 가능한 한 양산을 하나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요즘에 특히 우리 환자들도 많이 쓰지만 여름철에는 필히 자외선 항원 차단제를 조금 더 두껍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그런 가볍게 바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동전 하나 정도의 양을 충분히 이렇게 짜 가지고 노출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꼼꼼하게 약간 좀 두껍게 발라 주시고, 그다음에 되게 이런 차단제가 보면은 시간이 한 3 시간 지나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을 위협에서 노출하시는 분들은 자주 좀 발라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외선을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름철에 중요한 부분은 수분이거든요. 수분 이게 보충이 매우 중요해요. 운동을 하든지 뭐 항암을 하든지 우리가 수분이 많이 소실이 될 수 있는 게 여름철이죠.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항암 치료제가 효과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갑니다. 그러면 2-3일 지나고 나면 빨리 몸에서 배출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 세포의 손상을, 효과는 별로 안 나는데 정상 세포는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줘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신장이 어때요? 역할을 하죠. 신장이 좋을수록 빨리빨리 빼내 주거든요. 근데 빼내 주려고 해도 어때요?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보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어때요?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땀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또 거기다가 우리 항암하게 되면은 막 토하는 거, 토하면서도 어때요? 수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설사하면서도 수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름철에 다 같이 겹치게 되면 어때요? 잘못하면 탈수에 빠져버려요. 그 암 환자분들이 탈수에 빠지면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겨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하면 의식까지 혼탁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냐면 이 항암제를 배설하는 데 관여하는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상을 주고, 또 여기에 독성 성분들이 쌓이게 돼서 어떤 전반적인 체력도 떨어지고, 또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환자들은 잘못하면은 악액질 상태로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고 탈수가 되면 우리가 외부로 느끼는 게 어지러움 좀 많이 느끼죠. 그다음에 또 혈압이 저하돼서 잘못하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인제 우리 그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는 탈수가 왔는데 내 머리에서 목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제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인제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이 마르질 않기 때문에 물을 마실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 내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수분이 많이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항상 갈증하고 관계없이 물을 많이 마셔라.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루에 최소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소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이상도 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실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인제 되게 우리가 찬물을 먹는 게 좋은가,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좋은가,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 근데 찬물이나 뜨거운 물 다 좋지는 않아요. 특히 찬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철에 찬물을 먹으면 어때요? 아주 찬물을 먹으면은 머리가 바짝 쓰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교감신경이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교감신경은 면역을 떨치는 그런 효과를 주잖아요. 그다음에 체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기는 찬물이 좋지만 결과적으로 몸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찬물 같은 경우는 위장에 자극을 줘서 위장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설사 같은 거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지근한 물을 좀 텀블러 같은 것에 이게 담아 가지고 항상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그리고 내가 땀을 아주 많이 흘렸다 그럴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고. 그런데 예, 이런 게 있어요.
항암을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물을 마실 때는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시긴 마시지만 한번 끓였다가 식힌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암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볼 때 일단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이 100%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은 되지를 못해요. CT나 MRI를 통해서 우리 암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들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1cm 암이었을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 미세 전이가 50%라고 그래요. 10명에 5명은, 이게 2명, 1명 꼴이죠. 2명에 1명은 옆에 퍼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요? 이걸 잡기 위해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죠. 그 항암하고 방사선은 또 우리가 어때요? 100% 또 미세전이 되어 있는 이런 암들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100%는 못 잡는다.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은 확률로 잡아요. 빨리 움직이는 세포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움직이지 않고 쉬는 세포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암은 동시간대에 어떤 세포는 활동을 하고 어떤 세포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 다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30%씩 죽인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한 번 하면 30개를 죽이면 70개가 되겠죠. 그 다음 항암이나 방사선 했을 때 70개에 또 30%예요. 그럼 한 50개가 또 남겠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또 50개에 30%예요. 이런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제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면역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암을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암이 크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암은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지만 이 덩어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엄청 큰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조절을 하고 또 공격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암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치료 비용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암이라는 게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질환 중에 하나죠. 우리 사실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이고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이 부담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 의료가 좋은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면서도 아주 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 것들이 이제 또 좀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음식부터 우리가 일반 식사보다는 또 다르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유기농을 하고 친환경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식품들을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환자분들 자기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턱대고 뭐가 좋다 해서 다 그걸 다 먹는 것보다는 검사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다 보면 그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병이라는 게 원인이 뭐고, 그리고 또 현재가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도대체 어떤 성질의 암이고 내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거 정도는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암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암 종류별로 뭐 유방암이니 뭐 간암이니 대장암이니 크게 이렇게 하지만 모든 암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지만 유방암 중에서도 뭐 크게 나누면 또 호르몬 양성암, 호주 양성암, 뭐 삼중음성, 뭐 또 기저부암이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은데, 똑같은 암 중에서도 유전자가 변이된 유전자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천차만별이에요.
어쩌면은 거의 모든 암 환자가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암종을 놓고서 무턱대고 이런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맞아 떨어지면 치료가 잘 되겠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즉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똑같은 치료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 검사도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좀 더 검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 몸을 한 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치유를 한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 경우는 많죠. 왜냐하면 자연치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몇 년 지나서 사기로 돼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이게 이제 보통 몇 년 있어갖고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분이 아니에요. 되게 일기였던 분들이 뭐 자연치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이 암은 순한 암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연치유만 해도 좋아질 수 있어. 이래 가지고 자연치유만 하는데 나중에 뭐 한 2, 3년이나 3, 4년 후에 오셨는데 사기가 돼가지고 오셔서, 사기가 되면은 뭐 수술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암의 성질하고 사기가 된 후에 암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요. 처음에 이렇게 순하고 착한 놈이었던 놈이 이제 사기가 돼서 오면은 성질이 고약합니다. 성질도 많이 내고 말도 안 듣고 정말 치료가 잘 안 되죠. 잡기 어려워요. 그런 성질로 바꿔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게, 만약에 처음에 1, 2기여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통합의학적으로 생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다면 좋아지는 통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시간 타임을 놓치고 치료를 갖다가 소홀히 한 통에 나중에는 사기가 되는 분들 와서 하는 분들이 안타깝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더 참 환자한테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 게 뭐냐면요, 되게 이제 우리가 암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져진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또 안 만져진 분들 있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끌면서 이 암이 잘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암이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내가 암하고 그냥 동반해서 살아가야겠다. 아주 좋은 말이죠. 예? 암도 하나의 생명체다 인정을 하고 대신 너하고 나하고 잘 살자, 공존하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면서도 그냥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커버리는 거예요. 아차, 이제 큰일 났네. 그때부터는 이거 자연치유만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네. 뭔가가 잘못된 것 같네. 이제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병원에 오니까 수술을 못 합니다. 항암이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크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암은 순환암이었어요. 안 컸다는, 빨리 안 컸어요. 그러면 이런 암은 빨리 수술해주고 항암해주면은 정말 완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암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크면은 이거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방치한 거예요.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구렁텅이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정말 안타깝고 의외로 그런 환자들이 많고, 저는 또 우리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런 상황으로 가는 환자도 봤어요. 한 직장에서 3명이서 똑같이 희한한 암에 걸렸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이 의기충천해서 우리가 자연치유를 가지고 한번 용감하게 한번 나와보자 해서 의기투합해갖고 했어요. 3년 후에 똑같이 사기가 됐어요. 사기가, 세 사람이 다 사기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들을 볼 때 그 중에서 한 명은 다행스럽게 수술이 됐어요. 완전 사기로 넘어가지 않아서 3기 정도. 제가 있는 동안에 상당히 좋아지는 걸 봤는데 나머지 2분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3년간을 크게 변화가 없이 했다는 것이 이 암은 순환암이에요. 순환암은 얼마든지 현대의학적인 부분만 가있으면 좋아졌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3년 후에 한 사람은 그래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분도 원형 생존율이 처음에 했을 때보다 좋아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한테 말씀드린 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 환자분들은 본인 하나예요. 우리는 수많은 환자를 봤어요. 수많은 환자를 봐서 여러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간접 경험으로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환자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간접 경험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연치유도 현대의학도 나한테 적용을 하고 같이 적용을 하는 이런 통합의학적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가장 과학적입니다. 네. 자연치유를 선택한 환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나요?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자연치유하면 혹한 부분이 뭐냐면 비침습적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면역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는 쉬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커요. 가만히 있는 놈을 놓고 없앤다면 정말 자연치유를 해가지고 호미로 긁어내고 곡괭이로 긁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꼭 우리 성질 급하게 포크레인을 집어서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쉬지 않고 큰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커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제거를 하는데 이놈은 성장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제거가 돼야 암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우리 환자분 자연치유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암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치료가 얼마만큼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좋아질 거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학적인 것에 어떤 그 비호감을 가져요. 저 치료를 하면은 부작용이 뭐가 난다. 후유증이 뭐가 난다. 그리고 내 생리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노폐물이나 산화물이 많이 쌓여서 오히려 정상세포로 암세포로 몰고 가버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감인데 자연치유 보니까 너무 이론적이면 좋거든요. 내 몸이 위에도 가야지, 부작용도 별로 없지, 후유증도 없지, 내 생리 기능도 건드리지 않지, 좋은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면은 암세포가 가만히 있어야죠. 암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좋은 거죠. 근데 암세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을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자연치유를 한다 그러면 암세포가 100개만큼 큰데 내가 150개 죽일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자연치유 하는 거죠. 이 방법이 50개밖에 못 죽인다 그러면 100개 커가는데 50개 못 죽이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치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을 잘 고려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연치유하고 여러 가지 대증요법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때요? 어떨 때는 내 몸에 위해가 가할 수 있는 분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암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도 있었어요. 근데 암이 어떤 덩어리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덩어리가 내가 컨디션이 내가 이게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동안 살면서 이 암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이 아주 컸더라면 내 암이 성장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죽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성장이 떨어지고 일단 이 암세포가 일부가 여기 손상을 받아가지고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커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우리가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나한테 영향을 주겠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 환자분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을 할 거예요. 아, 누가 좋아졌는데? 누구 이거 하고 좋아졌어. 근데 왜 안 좋아진다고 그래? 이런 말씀 하시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그걸 와서 막 화를 내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외라는 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사기 환자들이 대학에서 환자분은 이제 앞으로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뭐 항암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낙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다 나 갈란다. 그런데 뭐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선거 날짜 지났어요. 근데 내가 몸이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졌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100%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이 많죠.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 우연하게 자기의 가장 암에 있어서 볼 때 약점이었던 부분을 뭔가가 건드려 준 거예요. 이 건드려 준 것 때문에 암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환자들이 가장 로망으로 바라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고 나서 낫고 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면 이슈가 안 되죠. 그럼 책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드문단 말이에요. 드무니까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생활했고 뭘 먹고 어떻게 하고 했는데 내가 좋아졌다. 내가 만약에 수술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좋아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때요? 완전 공감대가 되는 거죠. 나도 될 수 있겠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그게 산다고 해서 다 당첨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몇백만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로또 복권을 샀어. 그래가지고 그럼 나 이제 뭐 몇십억 나 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내 로또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준 치료 거부한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말은 뭐냐면 누구는 누가 좋아졌다. 우리 집에 누가 했는데 좋아졌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 그 사람 체질하고 내 체질하고 비슷하대요. 친척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나도 좋아질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남이었으면 내가 안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더 이상 말하기가 뭐한 이런 경우도 있었죠. 환자분들이 치료를 거부할 때 진짜 몇 차례 강조를 해줘요. 아닙니다. 가성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이, 저는 이제 로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로또 샀는데 환자분, 이 로또 내가 당첨됐다 생각하고 사는 분 있습니까? 혹시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환자분이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나는 무조건 할 거야 한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내가 이걸 했는데 조금 더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시점이 온다 하면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와서 치료를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돌아가는 우리 환자, 문 닫고 가는 환자 보고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성비를 가지고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것은 표준치료죠. 표준치료를 하고, 표준치료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어쨌든 침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도 떨쳐요. 여러 가지 변이 된 유전자를 다 조절을 못 해줘요. 환경도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는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해야죠.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서 덩어리가 보이는 덩어리 제거해 주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보완하는 거. 그거는 바로 자연치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통합의학입니다. 그걸 같이 한다면 이걸 가성비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학을 해서 나중에 자연치유가 들어가면 자연치유가 안 듣는다,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자연치유를 했으면 좋아졌을 가능성을 수술이나 항암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의학도 하고 자연치유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을 권합니다.